교재 3페이지 보면 행정이라고 돼 있는데 시험에 행정의 의의와 분류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 한번 쭉 듣고 넘어가면 돼. 응? 그러면 우리가 뭐 공부하려는 거야? 아까 행정법의 대상은 행정이라고 그랬잖아. 행정. 응? 국가의 작용 중 행정. 그죠? 그러면 국가 작용 중에 행정이란 어떤 작용이냐? 응? 그냥 간단히 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행정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 이전, 근대 이전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게 우리가 우리 그 시대 구분이 다 서양식 기준이야, 그죠? 오늘날에 서양에서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근대라 그래. 그 전을 근대 이전. 그래서 1789년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인가 절대 군주, 그죠? 그죠? 그 루이 16세 그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 뭐 어쨌든 뭐 세금 뭐 엄청 걷어다 맨날 파티 벌이고 그랬다 그러잖아. 그지? 어쨌든 국민들 못 살겠다. 혁명 일으켰잖아. 왕을 단두대로 처형하고, 그죠? 네. 그 이후부터 이제 뭐야? 이게 근데 이전에는 국가의 권력이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았다는 거야. 응? 근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거 한 사람의 세습되는 왕, 군주에게 모든 국가 권력이 다 통합이 돼 있으면 이거 누구도 막지 못한다. 통제를 못한다. 응? 그 경험에서 뭐 한 거야? 권력을 쪼개놔야 된다. 국가의 권력을 쪼개서 서로 다른 기관이 맡아보게 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국가 권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자유 권리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험에서 뭐야? 그리고 그 절대 군주 통제 안 받았어.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해. 소위 법에 의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그죠? 인치. 그래서 거기서 법에 의해 법 만들어 놓고 정해진 법에 따라 하면 국민들도 법 내용 아니까 국가의 작용이 이렇게 행해질 거야. 세금이 언제 얼마큼 무슨 일이 있으면 부과될 거다. 다 예측하게 하고 예상 가능하게 하고 그 법에 따라 하게 하는 거. 이거 필요하다. 국민의 자유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자. 법치주의가 생겨나고. 그 법치주의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권력, 법을 만들어진 법대로 집행하는 권력, 법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판단 내리는 권력.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나눠지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근대 이후 뭐가 되는 거야? 근대 이후에 우리가 국가 운영, 법에 따라 하자. 법치국가 사상,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의 권력 나눠놔야 된다. 이 권력이 한 사람의 수중에 집중되면 이게 통제 힘들다. 으로 생겨서 이런 관념.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야? 국가작용을 3권 분립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입법, 행정, 사법. 그래서 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또 그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사법은 좀 한자로 말하면 요런 사자야. 그죠? 왜냐면 사법 있고 사법 이렇게 또 발음을 하는데 민법 같은 개인 사자를 써서 민법이나 상법 같이 개인들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사법 계열로 이렇게 묶거든. 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보자. 그러면 입법 작용은 어떤 작용이 입법일까? 그냥 그대로 풀면 법을 만드는 작용, 그죠? 법 제정, 법 제정하는 작용이 입법이고, 행정은 그럼 뭘까? 만들어져 있는 법을 구체적인 현실 사안에 집행하는 작용,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런 단어를 붙이면 구체적인 법 집행 작용, 집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리고 사법은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법 집행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 분쟁이 났어. 이거 법대로 안 한 거다, 위법이다. 가지고 판정을 내려달라고 신청을 받아 판정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선언하고, 그러면 이 법의 의미는 이런 거고, 이 법에 따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라고 판단 내리는 작용, 그게 사법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써. 그냥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고 판단 내리는 작용, 판단하는 판단 작용. 그래서 법 만들어져 있는 법대로 하면 법의 의미가 어떤 의미고, 이런 법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라고 이제 판단 내림으로써 결론은 이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 요게 이제 그래서 주로 이거 어디서 해? 사법은 법원이 하지. 법원이 하고, 그죠?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이 주로 하고, 이거는 국회가 주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역할을 나눠 보면서 서로 견제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의 대상은 행정이라고 했는데, 행정이란 뭐냐? 내용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법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재로 가보면 행정관념의 성립계기, 여기는 뭐 별거 없어. 여러분들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2번. 그럼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란 어떤 작용이냐. 그래서 행정의 개념이라고 제목 다른 거 있죠? 거기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행정작용을 정의할 수 있대요. 두 가지 관점. 하나는 형식적 의미로 정의하는 관점. 요거는 아주 가끔 시험 문제 내요. 아주 가끔. 그래서 두 가지가 뭐뭐래요?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방법,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는 방법. 두 가지 접근법이 있대. 그래서 자, 형식적 의미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행정작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요. 그러면 입법작용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답할까? 그 친구 뭐라고 답하겠어? 뭐 국회라지, 입법기관에서 하는 일이 입법작용이요. 그러면 사법작용이 뭡니까? 또 물어봤어. 그럼 뭐라 그래? 사법부 또는 뭐, 그렇지, 법원에서 하는 일이요. 뭐 이렇게 답했다. 그 사람은 틀린 거 아니거든. 근데 통일된 기준이 있어. 답하는데 어떤 통일된 기준 갖고 답했어. 뭐 갖고? 국가기관 어디서 하느냐.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하는 일은 입법이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은 행정이고, 법원에서 하는 일은 사법입니다. 국가의 작용을 어디서 누가 하느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거야.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거,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거 갖고 파악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지? 여러분 이제 배우겠지만 대통령도 법을 만들어요. 소위 대통령령이라고 법 만든다고. 장관도 법을 만들어요. 근데 대통령이나 장관 다 행정기관이야. 그죠? 그럼 물어보자.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령이라고 법 만들면 이거 행정이야? 아니야? 대통령이 법 만들어. 행정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말한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 아니야? 최고 높은 행정기관인 대통령이 하여튼 행정기관이 하고 있어. 뭔 내용의 행위를 하든 행정기관이 하고 있으니까 행정. 그렇죠? 자, 내가 뭘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내용, 국가기관이 하는 작용의 내용, 어떤 내용의 행위냐, 어떤 성질의 작용을 하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정의를 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자.
뭘 했냐면, 자, 아까 조금 아까 뭔 예를 들었지? 대통령이 대통령령이라고. 령. 근데 이게 또 다른 말로 나중에 또 배워. 무슨 법 시행령이라고 이름을 많이 붙여. 무슨 법 시행령. 응?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행위를 한다. 대통령이. 그러면 자, 이거 뭐라고 파악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배운 형식적 의미로 파악을 하면, 형식적 의미는 국가기관 어디서 하느냐, 이것만 이제 초점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해? 대통령이 하죠? 대통령이 하죠? 그러면 대통령은 행정기관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보는 거야. 뭐 하는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누가 하느냐만 신경 쓰는 거야. 최고 높은 행정기관. 어쨌든 행정기관이 하니까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응?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어. 국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 있고 법원 공무원 있고 국회 공무원 있고 이래. 다 임명하는 자가 달라요. 그지? 그러면 국회가 이제 특히 누가 하냐면, 국회 그 사무총장이 하는데, 국회 총장 바로 밑에 있는 자야.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소속 공무원을 임명하는 행위를 해. 공무원 임명하는 행위를 해. 자, 이런 작용을 하는데, 자, 요거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돼? 응? 행정이라고 해야 돼? 입법이라고 해야 돼? 사법이라고 해야 돼? 형식적 의미로 따지는 건 누가 하느냐만 보라 그랬지. 누가 해? 국회 사무총장이 하지. 국회 사무총장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국회에. 입법부인, 입법기관에 속해 있는 거야. 그럼 입법부에 속한 기관이 하고 있는 일은 다 입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형식적 의미. 요것만 보는 거야, 요것만. 누가 하냐? 어디에 소속된 기관이 하냐? 입법부에 속한 기관이 하니까 형식적 의미로 입법. 그지? 형식적 의미로 따지는 거 알겠죠? 그런데, 노란색. 자, 실질적 의미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로 따지는 건, 자, 누가 하냐는 신경 안 써. 어떤 내용의 행위를 하느냐. 이거 내용을 잘 봐야 돼. 뭐 하고 있어 지금? 내용적으로 법 만들고 있지? 그럼 내용적으로 법 만드는 건 입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요게 실질이 내용을 말하는 거야. 내용적으로 따지면 입법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형식적으로 의미로 따질 때와 실적 의미로 따질 때가 똑같지가 않네? 다르게 나오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 실질적 의미로 뭐 하는 거지 이거? 자, 실적 의미는 요거 봐야지. 내용. 이거 법 만드는 거야? 아니죠. 또 싸움 났다고 신청 받아서 판정 내리는 거야? 사법 아니지. 그럼 나머지 다 행정이야. 이 법 집행하는 거야. 응? 국회법 집행하는 거야. 응.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입법, 행정, 사법 중에 뭐라 그래야 돼? 행정. 입법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하는 거야. 법 집행하는 거. 그죠? 응. 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이거 이제 연습해 보자. 인천시장이 누군가로부터 신청받고 영업 허가를 내줬어. 인천시장이 영업 허가 내줬어. 그러면 자, 이거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실질적 의미로 따지면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어디에 속할까? 자, 형식적 의미,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어디에 속할까? 형식적 의미는 누가 하느냐만 뭐라 그랬지? 시장이 하잖아. 우리나라 시도지사, 그러니까 대통령,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다 행정기관이야. 응?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하니까 뭐라 그래야 돼? 행정.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로 따지는 것. 누가 하든 신경 안 써. 내용. 내용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법 만드는 거? 아님. 그러니까 입법 아님. 분쟁 났다고 신청받아서 판정 내리는 것도 아님. 사법도 아님. 그럼 뭐야? 행정. 응?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행정, 실질적으로도 행정.
이런 게 대부분 많아. 그지? 근데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 예란 말이야. 응? 그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로 따질 때와 실적 의미로 따질 때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지? 여러분 시험 문제 가끔 내는 게 이런 거 내는 거야. 어떤 이런 작용을 딱 주고 뭐라고 하냐면 다음 중 뭐 형식적으로는 행정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에 안 속하는 작용을 고르시오. 이런 거 이렇게 문제를 내. 이런 작용들을 지문 4개 주고, 응? 왜냐면 이런 거 몇 가지 연습해 보면 뭐 쉽지 뭐. 응?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떨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청장이 누군가한테 영업 정지 시켰어. 여기 인천에 무슨 구가 있지? 남동구라고 하자. 인천의 남동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시키는 조치를 했어. 응? 이거는 어떻게 따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뭐야? 응? 행정구청장이 했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뭐야? 입법이요, 행정이요, 사법이요? 응? 아니야, 이거 행정. 이거 법 집행한 거야. 법에 뭐뭐뭐뭐 위반한 자는 영업정지 1년 이내에서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법 집행한 거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응? 이것도 행정. 응? 행정.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A에게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시켰어. 근데 A가 뭐라 그러냐면 억울하대. 자기 위반한 거 없는데 영업정지 시켰다. A가 억울하대. 그래서 A가 어디다 신청했냐면 A가 신청을 했어. 그래서 신청받아서 구청장이 한 조치 위법인지 아닌지 판정 내려주는 기관이 있어. 여기 인천을 기준으로 하면 인천시장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어. 응? 판정기관. 거기다가 신청을 했어. 판정해달라고. 그래서 A가 신청을 했고, 자, 이거 신청을 했고, 억울하다. 신청을 해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란 데서 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야, 저 남동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한 것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 영업정지 요청한 거라서 위법 맞다. 없던 일로 취소한다. 판정을 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신청받아 판정하는 걸 이제 그래서 재결한다 그래. 재결이라는 용어를 써요. 게시판 재결을 내렸어. 우리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내리는 결정을 판결이라고 하잖아. 그거하고 이제 구분 지어서 이거는 법원이 아니고 판정 내려주는 상급 기관이 이제 판정하는 건 재결이라고 불러. 그래서 신청을 받아 인천시 행정심판에서 재결을 했어. 자, 이거는 형식적으로 따지면 뭐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뭘까요? 한번 분석해보자. 응? 자, 형식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어디에 속하지? 응? 누가 하느냐 봐야지.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기관. 응? 시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 응? 따라서 뭐라 그래야 돼, 형적으로? 행정기관이 했으니까 행정이다. 응? 실질적으로는 뭘까? 이거 분쟁 났잖아 지금. 구청장이 영업정지 시킨 거 위법이다 아니다 지금 분쟁 난 거예요. 싸움 났어. 법적인 다툼이 있어. 판정해달라고 신청 들어와서 권한기관이 법을 해석해서 판정을 내렸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뭐야 이거? 사법에 속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요거 분석하는 게 아주 가끔 출제하는 영역.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 정도 행정의 됨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응? 그래서 뭐 형식적 의미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파갈 수 있고 실적 의미로 입법, 행정, 사법 파갈 수 있다는 거지. 응?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뭐야? 쌍가로 3번 어떻게 돼 있어? 쌍가로 3번에. 응? 형식적 의미로 파악할 때와 실질적으로 파악할 때 똑같이 뭐 행정으로 나오기도 하고 입법으로 나오기도 하고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이제 표로 뭐 그려놨어. 뭐 그냥 여기 그 중에 이런 예 들어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표를 읽는 방법. 오른쪽에 표에서 국가작용의 예 있죠? 그 중에 하나. 자, 첫째 줄에 뭐 나왔어? 조세, 부과 및 체납 처분 이런 거 나왔잖아. 그럼 그냥 줄여서 세금부가 생각해보자. 그러면 세무서장이 어떤 시민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이거잖아. 누가 했다는 말 안 써도 보통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하지? 그럼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한 조치는 어떻게 되겠어? 왼쪽에 보니까 누가 했어? 세무서장이라는 행정기관이 했지? 형식적으로 행정이다. 응? 실질적으로도 세금 관련 법을 집행하는 조치니까 실질적으로도 행정에 속하는 작용이다. 표 분석하는 거 알겠죠? 응? 그러면 그 밑에 거 우리가 이제 행정입법이라 그랬지? 가르치고 뭐 이거 다 행정기관이 법 만든 거잖아. 대통령이 대통령령 만들고 국무총리가 총리령이라는 법 만들고, 응? 각 부처의 장관이 부령이라고 법 만들고, 응? 이런 것들 형식적으로는 행정기관이 하니까 행정, 응? 근데 실적으로는 법을 만드는 내용에 작용을 하니까 입법에 해당하는 작용이다, 그지? 그 다음에 그 아래 거는 이거 행정심판 재결이라는 게 대표적인 예야, 그죠? 여기 했듯이 행정기관이 판정 내리는 거니까 행정. 근데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재판하는 거와 실적으로 같은 작용이야.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법 이렇게 분석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아까 국회 대표적인 예가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소속 공무원 임명하는 조치, 그죠? 입법부에 속한 기관이 하니까 형식적으로는 입법. 근데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행정을 하는 거다. 응? 그죠? 응.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보죠. 딱 하나 더 예를 들면 이거. 자, 여러분 나중에 자, 집 사고 땅 사면 뭐 할까? 집 사고 땅 사면 내 땅이다, 내 집이다. 등기라는 걸 하지. 등기, 그지? 그 부동산 등기소라고 국가기관이 있어. 응? 부동산. 근데 그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 법무사라는 변호사나 뭐 법무사에게 이제 다 맡겨서 하니까 잘은 뭐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돈 아끼려고 본인이 등기하는 사람도 있어. 응? 잘 공부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집, 이 땅은 내가 샀으니까 이제 내 땅이다 해가지고 뭐 계약서하고 다 첨부서면 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국가 장부 그 등기 문서에 이 사람이 이 권리자다라고 딱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국가가 장부 관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등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등기소라고 등기소에서 토지나 땅이나 건물의 등기 업무를 수행한다. 등기 업무 수행하는 거. 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자,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뭐고 실적 의미로 따지면 뭐다. 이거 분석을 하는데 자, 아까 봤듯이 형식적 의미로 따지는 건 내용 볼 필요는 없고 누가 하느냐 하면 뭔데 우리나라 등기소가 어디에 소속된 기관이냐면 법원에 소속돼 있어요. 응? 법원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법원에 소속된 기관이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사법에 속하는 작용, 사법작용이다. 그지? 근데 하는 일을 보면 법 만드는 거 아니야? 입법 아니야?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분쟁이 나가지고 판정해달라 신청받아서 판정 내리는 거 아니거든? 그냥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있어. 그 법대로 집행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행정. 응? 분석할 수 있죠? 그 고기가 중요. 응?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로 이제 행정의 분류라고 있어요. 응? 별로 시험에 영향가 없어. 응? 그냥 이제 앞으로 나올 용어들을 이제 분류하자면, 우리가 이게 시험에 나온 게 딱 한 10년쯤 전에 딱 한 번 나왔었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행정은 이런 행정작용은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같은 기준으로 분류한 것끼리 묶은 걸 고르셔. 딱 10년쯤 전에 한 번 나왔어. 그 이후로 나온 적 없어. 그리고 이제 거기 쓰이는 용어들이 앞으로도 다
자주 쓰이는 용어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공부하자. 예를 들어 행정작용을 누가 하냐? 국가기관이 하면 국가행정. 우리 인천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소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정활동은 자치행정, 그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업무를 우리 민간에게, 민간 개인이나 이렇게 민간 단체에게 넘겨줘가지고 니네가 처리해라. 이게 넘겨줘서 민간이 맡아서 처리하는 일도 있어. 요거를 위임행정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응? 이제 그래서 요거는 뭐가 한 거야? 주체. 행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그지? 그다음에 또 그 밑에는 목적. 이거 그냥 읽고만 지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자체의 존립이 유지되려면 필수적인 기능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될까? 국가라는 하나의 모여 사는 하나의 공동체가 존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 돼? 그 국가라는 공동체가 다른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했어요. 막아야 되잖아. 이거 국방이 있어야지. 국방, 응? 국방행정, 그지? 그다음에 또 싸움만 하나? 또 외교 교섭도 하게 되잖아. 다른 국가하고 외교도 필요하죠. 국방, 외교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응? 근데 기본적으로 국방이나 외교하고 또 사회 내 또 치안 질서 유지하고 다 필요하지. 기본적으로.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세금 걷어서 기본적으로 그거 하는 거야. 그렇죠? 세금 걷고 예산 집행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또 뭐 있어야 될까? 사회 질서 어지럽히고 막 하는 범죄 저지른 자들 처벌해야지. 그래야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지. 응?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를 그러니까 경찰, 법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게 바로 사법행정. 응?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4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걸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예전에. 지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가지인데 뭐래? 응? 재외 군사. 앞글자만 딱, 그죠? 외우지 말고. 재무, 외무, 군사, 사법행정.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가 내부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응? 국가 내부의 사회 질서 유지하는 작용을 사회 목적적 행정 이렇게 부르고, 내용적으로 보면 2가지 크게 나눌 수 있대. 뭐와 뭐로? 나는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거, 그걸 경찰 행정 작용 이렇게도 말해. 응? 그 다음에 또 뭐야? 시민들 생계도 유지시켜주고, 응? 시민들 복지도 증진시켜주고 이런 작용이 있지. 그런 거를 우리가 복리행정, 공공복리행정 작용이라고 해서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급부행정 막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 응? 읽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오른쪽에 올라가면 국가가 국민한테 명령하고 강제하는 조치냐, 그렇지 않은 조치냐에 따라서 권력적인 행정작용, 비권력적인 행정작용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고. 근데 그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력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상대방 국민의 의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금 부과하고 영업정지 이런 거는 엄격히 국민의 자유권리를 위해서 법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응? 절차도 지키면서 해야 되고 통제를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비강제적인 작용은 국민이 안 따라도 되는 거거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 거부해도 되고 자유가 있어. 그런 거는 굳이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필요도 없고, 응? 국민이 그걸 안 따르면 그만이지 그거 갖고 소송으로 다툴 필요도 없는 거고, 안 따른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적게 해도 되고, 응? 권력적인 작용은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해야 되고, 응? 이런 차이점을 두는 거지.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법 형식에 따른 분류 이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넓게 보면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 국가가 어떤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는 작용 있는가 하면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가하고 국민하고 법적으로 지위가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해. 응? 이런 계약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어. 응? 근데 이제 그게 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소위 우리 여기서 공법이란 건 행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행정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국가가 이런 거 있잖아. 국가도 우리가 국가나 우리 인천시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이라고 부른다. 앞으로 이제 나올 용어인데, 우리가 이 사람은 법에서 자연인이라 그래. 자연인. 응?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이다. 그 자연인하고 다른 거야. 응? 사람을 자연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출생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하나의 독자적인 법적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거야. 응? 하나의 개개인들이 다 권리, 의무자가 되는 법적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일정한 하나의 단체를 하나의 사람처럼 권리자도 되고 의무자도 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뭔가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 그런 경우에 그 단체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단체를 법인이라고 칭하면서 그 법인의 이름으로 하나의 권리자도 되고 의무자도 되게 하는데 그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응? 그러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하나의 한 사람 사람처럼 독자적인 하나의 권리자, 의무자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법인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법인. 법인도 하는 임무에 따라서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법인은 공법인, 응?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은 사법인 이렇게 부른다고. 응?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법인인 거야. 우리 일반 회사들 다 사법인이 많지, 주식회사.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리고 법도 그래서 이제 공법, 사법 이런 구분이 있어요. 민법이나 상법 같이 개인들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사적인 관계는 다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 응? 그런 사적 관계, 대등하고 사적인 이해관계에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을 사법 계열의 법이라 그래. 응? 그러면 국가가 행정을 할 때, 아까 이제 여기 보면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땅과 건물이 있어. 응? 개인도 자기 이름으로 땅과 건물 소유하잖아. 개인이 자기 땅 필요 없어. 누구한테 팔아, 계약 맺고. 근데 국가도 국가 건물이 있는데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떤 민간 회사나 개인한테 돈 받고 팔아. 차이가 없거든. 그지? 똑같이 다 대등한 입장에서 어떤 재산 거래 행위를 하는 거야. 응? 그 국가가 필요 없는 땅이나 건물을 파는 거 특별한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도 아니야. 그냥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필요 없다고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거야. 개인 간의 사고 파는 아무 차이 없는 거 있지. 국가가 하는 활동이라도 개인끼리 하는 활동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는 그는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똑같이 민법을 적용해. 국가가 하는 활동 모두에 다 행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하는 활동 중에 공적인 업무, 공적인 성격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또 때로는 명령 강제하는 활동, 이런 건 다 행정법에 따라 해야 돼. 행정법 적용을 받고, 그러한 분쟁은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로 가야 돼. 근데 국가가 하는 활동이라도 순수하게 개인 간의 활동과 다름 없는 활동이 있지. 이런 거는 특별한 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개인 간에 적용되는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분쟁도 다 국가와 개인 사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게 하고, 응?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상가론 사본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하는 활동이라도 어느 법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응? 공법, 즉 행정법에 따라 하는 행정작용이 있고, 민법 같은 사법에 따라 하는 행정작용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응? 넓게 보면 다 행정이야. 응?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공법상의 행정에 관심이 놓여지는 거예요. 응? 왜냐면 사법상의 행정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어. 민법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공법상의 행정 영역. 응? 그것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응? 주로. 그 다음에 5번째는 국민한테 이익 주냐 불이익 주냐, 그지? 국민한테 이익 주는 작용은 수익적인 행정이라고 하고, 응?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작용은 침익적 행정 내지는 부담적 행정 이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한테는 이익 주는데 누구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자, 이런 거를 두 가지 효과를 다 같이 갖는 데서 복효적 또는 이중 효과적인 행정. 또 뭐 제3자에게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뭐가 허가를 내줬는데 상대방한테는 이익이야. 허가받은 상대방한테는 이익인데 그 옆집 사는 사람, 인근 주민한테는 불이익이 되잖아. 그 인근 주민이 제3자라고 칭하는 건데 제3자한테는 불이익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경우를 제3자의 행정 이렇게도 말하고, 응? 이렇게 나눠지고, 마지막에 이제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아까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 그 내용으로 하는 행정을 뭐라 그래? 질서행정, 경찰행. 외울 거 없습니다. 응? 질서행정, 경찰행정. 뭐 우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뭐 우리 도서관에서 모든 사람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막 이런 것들이지. 다 이런 걸 급부행정이야. 국민한테 뭔가 혜택 주는 작용이 있지. 이런 걸 주는 거 급부행정이라고 합니다. 응? 다음 페이지. 여기는 이게 뒤가 원래는 더 나누죠. 이거 말고도 무슨 계획행정, 유도행정 이렇게 쭉 있는데 몰라, 이 책 편집하면서 잘렸나 봐. 근데 안 중요해서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 응? 자, 그렇게 해서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 마지막 결론이 뭘까? 여기서 아까 우리가 출발할 때 뭐였어요?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 자, 어디에 써 있냐? 페이지 4페이지 맨 위에 4쪽에 맨 위에 쌍가로 선바 양재 관계 및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자, 우리 아까 국가작용을 나눌 때 국가작용을 파악할 때 형식적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고 실적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우리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 영역은 뭐야 다.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활동은 다 행정법 대상. 응? 그 다음에 아까 공부했듯이 국회 사무총장이 소속 공무원 임명하는 행위 뭐라 그랬어? 형식적으로는 행정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작용이지. 그럼 그것도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만약에 뭐 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 소속 공무원이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파면당했어. 징계를 받아갖고 억울해. 그럼 무슨 소송 가야 돼? 행정소송. 그것도 행정작용이니까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 행정처장이 뭐 불이익 줬다. 그것도 행정소송. 그러니까 실적으로 행정이지. 그래서 거기 중요한 거.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은 형식적 의미로 파악되는 행정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로 파악되는 행정까지 다 행정법의 적용 영역이야. 응? 그거 주시.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됐어. 행정법의 우리가 대상인 행정의 범위를 파악한 거예요. 응?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나와. 이제 통치행위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 응? 야, 그런데 아이고 시간이 조금 하긴 하네. 그래서 그 통치행위 조금 하고 중단해야 되겠다. 중단하고 가야지. 자, 통치행위는 그러니까 한 10분만 더 하고. 자, 통치행위라고 하는 요거는 조금 더 나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의의를 잘 보자. 통치행위란 이렇게 써놨어. 고도의 정치적 결단.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법심사가 여기서 사법심사는 그냥 쉽게 말해서 재판이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두 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이유는 그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속하는 행위라서.
우리나라 가장 전형적인 게 뭔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일본한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기로 결정 내렸어. 응? 대통령이 그 권한이 있어. 응? 외국하고 전쟁을 벌이겠다. 국민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 안 돼. 전쟁은 안 돼. 응? 그러면 대통령이 전쟁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 위법이라고 재판해달라. 법원에 재판 청구. 법원이 재판할 수는 있다 쳐도. 응?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뭐야 이걸? 보통의 법 만드는 장도 아니고. 응? 그냥 보통의 법 집행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왜냐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결단인 거야. 응? 이걸 단순히 그냥 법적 잣대만 들이대서 위법한 결정이다 쉽게 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이거는 보통의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응? 그래서 그거를 법원이 위법한 결정이다 뭐 이렇게 재판하기도 좀 부적절. 그런 작용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작용을 뭐라 그래? 일명 통칭이라고 칭하면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그거는 재판에서 제외시킨다. 응? 그런 게 이제 프랑스에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응? 그래서 자, 여기 꼭 외울 단어는 아니지만 통칭이라는 거에 핵심 단어가 두 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사법심사에서 제외시키는 작용. 그러니까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작용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하고 권력 분립했잖아. 그러면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은 다 뭐에 따라야 돼? 법에 따라야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이거 법에 안 따랐다. 재판 청구 들어가면 법원이 재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위법인지 아닌지 가려줘야 되는 거야.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요건 예외로 한다. 응? 이유는 그건 국가의 최고 어떤 기관의 국가 최고 기관의 어떤 중대한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작용이다. 응? 재판하기에 부적절. 응? 그럼 뭐 후대의 어떤 역사의 심판에 맡길 일이지 현재 그냥 법 가지고만 위법이니 아니니 이거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닌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응? 응. 더 비근한 예로 우리 실제 있었던 일. 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은 부시 대통령 때야. 그때 여러분들 미국이 무슨 큰 9.11 테러 맞지? 비행기 와가지고 그 빌딩 예? 그죠? 엄청 쇼킹했어. 응? 못 봤어요? 응? 근데 미국이 이제 9.11 테러 맞고 그 배후로 그 당시 이라크를 지목해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지목해가지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응?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동맹관계니까 군사 동맹관계니까 우리나라에도 한국 군대를 파병을 해달래. 노무현 정부 곤혹스러워. 응? 네, 심사숙고. 그래서 우리 군대를 외국에 보내려면 최종은 대통령이 결정해. 근데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데 또 국민의 대표원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또 거쳐야 돼. 그래서 하여튼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국회가 동의 절차 동의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을 했어요. 군대를 보냈어요. 응? 근데 이거 반대하는 국민들 일부 있었어. 응?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거는 그 명분은 뭐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뭐 그 9.11 테러에 배우고 뭐 사람들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등등 이걸 제거한다. 이게 명분이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측에서 보면 그건 딱 새빨간 거짓말이다. 응? 그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미국에 반대하거든. 응? 그 미국에 반대하는 정권을 몰아내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고 중동의 석유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침략 전쟁일 뿐이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이 돼 있는데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재판해달라고 청구한 거야. 법원이 뭐 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 재판을 할 수 있다 해도 이미 이제 이렇게 파병한다고 결정 내려놨는데, 그죠? 재판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파병하는 결정은,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절차, 법에서 외국에 군대 파병하고 하려면 국회 동의를 거치고 뭐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또 다 회의, 국무회의라는 걸 심사를 거쳐서 최종 대통령의 결정, 이 절차가 있거든. 그 절차를 어겼다면 그건 또 위법하다고 판결은 해야 되지만, 절차를 지켜서 결정을 내린 이상 그 결정의 내용 이 자체는 법원이 위법이다 아니다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 응? 그거는 역사의 평가에 맡길 일이지. 그래서 재판을 거부한단 말이야. 응? 위법인지 아닌지 안 가리겠다는 거야. 재판을 거부해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야. 응? 그래서 통치행위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통치행위 그러면 재판 대상에서 제외. 응? 위법인지 아닌지 가려주지 않는 작용. 응? 응. 그러니까 결국 소송을 냈던 국민은 재판을 통해 구제받지 못하는 거지. 구제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 판결을 안 내려주니까. 그죠? 응? 위법인지 안 가려주니까. 그런 작용. 이거 폭넓게 인정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기회를 폭넓게 차단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럼 법치주의 하자는 목적과 어긋나죠. 그러니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모두의 정치적 결단, 사법심사 제외되는 국가행위. 응? 했죠? 그 다음에 연역. 어디서 생겨났대? 동그라미 1번 제일 중요해. 어느 나라? 독일 아니요. 미국도 아니요. 프랑스. 프랑스에서 프랑스 법원이 거기서 이제 이거 재판하기 곤란한 문제 재판 안 해. 거기서 시작됐어. 그게 동그라미 2번 독일, 미국, 일본 다 따라갔어. 응? 그 사건들 쭉 그냥 읽어. 응?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그죠?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거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의의 전제. 자, 일단 우리가 통치행위란 건 사법심사, 즉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작용을 통치행위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러면 그 나라가 뭐가 돼 있어야 돼? 재판제도가 확립이 돼 있어야지. 그지? 뭐 국가기관 행위는 다 법에 따라야 되고, 이게 법에 안 따랐다, 재판해달라고 청구 들어오면 재판하는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래야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작용은 재판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선 사법심사 제도, 법치주의하는 나라고, 재판제도가 확립이 돼 있는 나라여야 된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소위 개괄주의라는 단어 밑줄. 개괄주의. 이 개괄주의, 우리가 그런 단어를 개괄적으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응?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개괄주의란 건 국민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이제 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국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무슨 조치 법에다 딱 정해놔. 무슨 조치는 국민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법에다가 딱 열거해서 규정해 놓는 방식을 열기주의라고 그래. 그리고 법에 딱 소송 재판 청구할 수 있는 국가적용 열거해 놓고 그것만 국민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기주의가 채택돼 있다면, 그러면 법에 재판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작용은 다 재판에서 제외되는 거, 자동 제외되는 거는 거죠.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응? 반대로 개괄주의는 어떻게 돼?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다 재판 대상이 된다. 이게 개괄주의야. 다 되도록 하는 거. 그러면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그 상대방 국민이 볼 때 이건 법 위반이야 생각되면 다 재판 청구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다 허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재판에서 예외 인정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려면, 예외로서 통칭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논의를 하려면 나라가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다 원칙적으로 다 재판 대상이 된다고 하는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야. 응?
열기주의를 택하고 있다면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이미 법에 규정 안 돼 있으면 다 그냥 자동으로 제외되는 거니까, 그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가 개괄주의.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한다면 학설 얘기가 나오는데, 야, 그게 말이 되냐? 오늘날 다 법치주의, 법치국가라고 하면서 모든 국가기관에는 다 법에 따라야 되고 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면 다 재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를 본 국민이 다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법치주의고 권력 분립하자는 이유다. 응? 그런데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인정하면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다. 응? 이거 있으면 안 되는, 인정되면 안 되는 거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견해도 있어. 소위 이걸 말하면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소위 통칭이라는 건 인정되면 안 되는 거다. 응? 이런 주장을 하는 견해, 그 밑에 부정설이라고 하는 거야. 응? 그치? 여러분 한번 읽어보되 부정설도 있어. 응? 부정설은, 야,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냐? 응? 원칙,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다 선진국들 다 모든 국가기관에는 다 원칙적으로 재판 대상이 되도록 하는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거든. 그렇다면 다 재판 대상이 돼야지. 거기서 왜 예외를 두냐? 그건 말이 이거 안 되는 거다. 응? 예를 들면 국민의 그 권리 구제, 응?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부정하는 견해도 있어. 근데 부정하는 견해는 자, 논리적으로는 명쾌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건 참 현실적인 측면이 강한 거야.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제 숙제를 안긴단 말이야. 예를 들어 봐. 아까 같이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야, 동맹관계니까 군대 좀 파병해줘, 한국군 좀 파병해줘. 우리 정부가 거절하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야. 그죠? 6.25 때 와가지고 우리 다 미국 나와서 몇만 명 죽고 우리 하여튼 저 공산화되는 거 방지했잖아.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고 동맹관계 맺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절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거절하면 보복 조치가 있을 거야. 그죠? 경제, 우리 미국하고 경제라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복 조치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해서 참,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우리 해외 군대를 보내려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내린 이상 대통령의 국회와 대통령의 결정은 법원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응? 법원이 그냥 오로지 법적 기준, 법적 잣대로만 이건 위법이야. 파병은 안 돼. 위법이야. 결정 내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외교, 국방 여러 관계에서 여러 큰 국가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돼. 그런 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런 거지. 결국 대통령과 국회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파병하기로 결정한 거, 이거 잘한 거냐 못한 거냐는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국민의 표를 통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법원이 법적 잣대로만 판단하는 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이유에서 재판을 거부했던 거예요. 납득이 가죠? 왜 통칭이라는 걸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측면이 이 부정설이라는 이 논리에 의하면 명쾌하긴 한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지. 그래서 오늘날 뭐 다 다른 나라들도 부정설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 그런 현실적인 걸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통칭이라는 걸 긍정하는 거야. 다만 긍정해도 또 약간의 논리들이 조금씩 다른 게 있어. 그래서 간단히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사법부 자제설, 그죠?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 사법부가 이제 법원이니까 법원이 이거 재판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안 하는 게 여러모로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재판하는 걸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논리고, 두 번째 견해는 권력 분립설. 자, 법원은 어떻게 되지?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잖아. 오로지 법을 해석하고 법대로 집행했는지를 판단하는 것뿐이잖아. 어떤 고도의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같은 고도의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나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도의 어떤 정책 결정하는 일은 또다시 선거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정치로 심판받게 바람직한 거지. 응? 국민에게 선거로 뽑히지도 않는 법원이, 응? 법관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원의 권한 밖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권력 분립설이야. 응? 그죠? 그다음에 뭐 그런 정도. 응? 그 밑에 뭐 몇 개 있는데 그다음에 뭐 맨 아래는 맨 아래가 네 번째 뭐 대권행위설은 건 영국만의 논리다. 영국에서는 영국 왕의 권력이 점점 세져 갔어요. 줄어들어 왔어요. 줄어들어 왔죠? 응? 얼마 전에 70년 정도 70년이면 18살에 여왕에 올라가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90세가 넘었나? 모르겠다. 한 70년은 왕위에 있었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그죠? 응?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지. 그 나이가 몇이야? 응? 80이 넘었나? 그죠? 그동안 여왕이 있으니까 왕이 계승자가 됐지만 왕위에 못 오르다가 하마터면 뭐 먼저 죽을 수도 있었어. 왕도 못 되고. 그죠? 응. 하여튼 근데 옛날에 이제 영국의 왕의 권한이 이제 시민혁명에 의해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왕의 권력을 좀 이렇게 줄이고 뺏어오는 대신에 타협이 이루어진 거야. 왕가의 행위, 왕이 하는 일정한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시켜준다. 대신에 권력을 내놔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영국만의 어떤 정치적 전통에 의해서 왕가 내지 왕이 하는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시켜주는 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확립이 돼 있는 거야. 영국만에는 그 왕이 하는 일정한 행위를 소위 대권행위라고 이름을 칭하면서, 응? 대권행위, 국사행위 이런 이름을 칭하면서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왕은 뭐 일제 침략기에 우리 조선 왕조 멸망해서 왕 없잖아. 우리나라에는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도 없는 거지. 영국만의 독특한 논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통치행위란 걸 인정해.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그 인정 근거로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들어. 사법부 자제설. 응? 재판할 수는 있는 거지만 안 하는 것이 법원이 재판하는 걸 자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응? 국가 이익에. 아니면 법원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다. 응? 그건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심판, 선거를 통해 판정할 문제지 법원이 법적 잣대로 심판할 문제가 못 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아예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권력 분립설. 응? 이런 두 가지 이 논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밑에 우리 판례 두 개 들어왔는데 그거 읽어보고 잠깐 쉬죠. 그래서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읽어만 보자. 국가 행위, 좀 다른 말로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도 않는 법원이 그 정치의 한목적성이나 정당성은 도외시한 채 합법성 심사만을 감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또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되어 만약에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해서 뭐 위법이 아니네 어떤 판결을 내린다 한들 문제가 갈등이나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원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결정을 했네 하면서 더 논란만 커지고 법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당할 우려도 크단 말이야. 응?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응? 그래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어떤 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재판권,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이거 여기 보면 사법 자제설 입장에서 판단했다고 결정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외울 건 아니고 또 두 번째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는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할 수 있고, 응? 그죠?
자제해야 된다. 헌법재판소 오로지 법적 잣대로만 심판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 그죠? 다 사법자재설적 입장에 있는 겁니다. 물론 사법자재설적 입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권력분립설적 입장에서 논리를 펼친 결정도 있어요. 참고로 읽었죠? 자, 예,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것들이 이런 통치행위에 속하는 것이 되느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들 있죠. 응? 실제 있었던 사건들 법원이 판결한 사례를 우리가 판례라고 해. 판례. 그래서 이제 행정법 시험에서 이 판례가 주로 이제 출제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들. 응? 이제 판례가 처음 나왔죠. 자, 쉬는 시간 가지고 10분 쉬었다 합시다.